만약 이 홀려보기 독침으로 꾸마져 내 목숨을 비앗으려 한 것이라면 오늘 밤 하늘에 벌떼가 날아와. 소유는 비단 저고리의 안감을 뒤집는 순간 제 손끝이 죽음의 목덜미를 건드렸음을 알아차렸다. 촛불은 바람도 없는데 파랗게 떨렸고 붉은 신방 휘장 너머에서는 누군가 숨을 삼키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저고리 솔기 속 꽃무늬 비단 아래 검푸른 독침 하나가 혀를 세운 뱀처럼 번뜩였다. 마님, 입지 마십시오. 그 옷이 마님을 죽이려 합니다. 어린 보기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갈라지는 순간 비단 속에서 뜻밖에도 벌의 날개 소리가 깨어났다. 처음에는 한 마리뿐이었다. 그러나 곧 그 소리는 100마리, 1000마리의 떨림으로 불어나 신방의 벽과 바닥을 뒤흔들었다. 꿀처럼 달콤한 냄새와 썩은 독초의 냄새가 한데 엉겨 숨통을 죄었다. 문 밖에서는 첩연화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부인, 어찌 아직도 옷을 입지 않으십니까? 서방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 말끝은 공손했으나 소윤의 귀에는 이미 시신 위에 흙을 덮는 삽질 소리처럼 들렸다. 소윤은 저고리를 가슴 앞에 들어 올렸다. 아름다운 비단은 신부의 옷처럼 빛났으나 그 안에는 사람의 살을 찢고 심장으로 독을 밀어 넣을 침이 숨어 있었다. 바로 그때 창호지 밖으로 검은 그림자들이 하나둘 달라붙기 시작했다. 벌들이었다. 한겨울 밤도 아닌데 꽃 한 송이 없는 신방 창가에 수천 마리 벌떼가 몰려와 날개를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 벌들은 소윤이 아니라 문 밖에서 웃고 있는 연화의 향낭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소윤, 숨을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였다. 촛불은 바람도 없는데 미친 듯이 흔들렸고 붉은 신방 휘장 너머에서는 누군가 손톱으로 문살을 긁는 듯한 가느다란 소리가 흘러들었다. 마님, 그 옷을 입지 마십시오. 어린 보기의 목소리는 목구멍에서 찢겨 나온 짐승의 울음 같았다. 소윤이 저고리 안감을 뒤집는 순간 솔기 깊숙한 곳에서 검푸른 침 하나가 촛불을 받아 번뜩였다. 그 침 끝은 바늘이라 하기엔 지나치게 날카로웠고 장식이라 하기엔 지나치게 음흉하였다. 소윤의 손끝이 그 근처에 닿자 비단 속에서 썩은 풀 냄새와 달큰한 꿀 냄새가 한꺼번에 피어올랐다. 문 밖에서는 연화의 얇은 웃음이 들렸다. 부인, 어찌 그리 오래 걸리십니까? 서방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으나 소윤의 귀에는 칼을 물고 속삭이는 뱀의 혀처럼 들렸다. 보기는 무릎을 꿇고 저고리 자락을 붙든 채 온몸을 떨었다. 소윤은 대답하지 못하였다. 방바닥의 온기는 사라지고 발밑에서는 차디찬 물이 차오르는 듯하였다. 민준이 앉아있어야 할 신방 안쪽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하였고 촛대 아래 놓인 술잔에는 붉은 그림자가 피처럼 번져 있었다. 그때 비단 저고리 안에서 희미한 날갯짓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한 마리 벌의 떨림 같았으나 곧 1000마리의 숨결이 좁은 무덤 속에서 깨어나는 소리처럼 번졌다. 소유는 자신도 모르게 낮게 중얼거렸다. 하늘이여, 오늘 밤 내게 무엇을 보이시려 하십니까? 불과 달포 전만하여도 이 집안의 사랑채와 안채는 이토록 서늘하지 않았다. 한양 남쪽 길목에 자리한 민씨 집안은 대대로 녹을 먹은 가문은 아니었으나 넓은 농과 비단 장사를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높이 들 만큼은 넉넉하였다. 소유는 새해 전 이 집에 맏며느리로 들어왔다. 친정은 가난하여 혼수라곤 낡은 반다지 하나와 어머니가 밤새워 지은 무명 이불뿐이었으나 소윤의 눈빛은 흐린 날 샘물처럼 맑고 고요하였다. 처음 민주는 그런 소윤을 아꼈다.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오면 소윤은 조용히 등잔 기름을 갈아주었고 장삿길에서 돌아온 남편의 버선이 젖어 있으면 말없이 화로 옆에 말렸다. 민주는 그런 아내에게 그대는 말이 적어도 마음이 깊으니 내 집의 뜰이 그대 때문에 봄빛을 잃지 않는구려 하고 웃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때로 물살보다 얕고 바람보다 가벼워서 재물과 젊은 웃음 앞에서 쉽게 방향을 잃었다. 연화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은 봄비가 사흘 내리던 날이었다. 그녀는 먼 친척 집안의 딸이라 하였으나 사실은 비단 장사길에서 민준을 사로잡은 여인이었다.
가는 허리에는 향낭이 흔들렸고 입술은 앵두처럼 붉었으며 말끝마다 사람의 마음을 간지리는 웃음이 묻어났다. 시어머니 장씨는 연화가 가져온 은비녀와 비단 피를 보자 눈빛부터 달라졌다. 집안에 복이 겹쳐 들어오는구나. 장씨의 그 말은 소윤의 가슴 한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못처럼 박혔다. 소윤은 연화를 미워하려 하지 않았다. 낮에는 장독대를 닦고 밤에는 시어머니의 약탕기를 지키며 연화에게도 안방 아랫목을 내주었다. 연화가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앉으면 소윤은 빚을 건네주었고 연화가 배가 아프다 칭얼대면 생강차를 끓여주었다. 그러나 선한 마음이 늘 선한 대답을 부르는 것은 아니었다. 연화는 소윤의 침묵을 업신여김이라 여겼고 소윤의 배려를 윗사람 흉내라 여겼으며 소윤의 오래된 자리를 자기 앞길을 막는 낡은 문짝이라 여겼다. 언니라 부르라 하셨지요. 어느 밤 연화는 소윤의 방 앞에 서서 낮게 말하였다. 허나 언니란 말도 제 입엔 가시 같습니다. 서방님의 눈길은 제게 머물고 어머님의 마음도 제게 기울었는데 어찌하여 저 문패 하나 때문에 제가 늘 뒤에 서야 합니까? 소윤은 한참 동안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지 않다가 조용히 답하였다. 사람의 자리는 남이 밀어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대도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연화에게 독보다 쓰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제 방으로 돌아가 거울 앞에 앉았다. 은비녀 끝에 비친 제 얼굴은 아름다웠으나 눈매 깊은 곳에는 굶주린 짐승 같은 그림자가 있었다. 제 마음으로 지켜낸다 하였느냐.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내 숨을 끊을 때에도 하늘이 내 자리를 지켜주는지 보자. 그날부터 연화는 웃는 낯으로 집안을 누비되 속으로는 한 올 한 올 죽음의 씨를 꼬기 시작하였다. 이 집에는 금분이라는 늙은 종이 있었다. 금분은 소윤이 시집 올 때 친정에서 함께 온 이로 손등은 거북등처럼 갈라졌고 허리는 늘 굽어 있었으나 눈만은 매서웠다. 그는 연화가 부엌문 앞에서 하녀들을 붙들고 은전 몇 뼘을 쥐어주는 것을 보았다. 또 연화가 뒷문으로 의원의 약방 심부름꾼을 불러 몰래 작은 죽통 하나를 받는 것도 보았다. 금부는 소윤에게 말하려 하였으나 소윤은 시어머니의 병수발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마님, 저 여인은 웃음이 너무 맑습니다. 너무 맑은 물 밑에는 깊은 구덩이가 있는 법이지요. 금분이 조심스레 말하자 소윤은 피곤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금분아, 사람이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밤냄새도 독냄새로 변한다. 내가 견딜 수 있는 데까지는 견디려 한다. 금분은 입술을 다물었으나 속으로는 탄식하였다. 착한 이는 늘 제 상처보다 남의 허물을 먼저 덮으려 하니 하늘이 손을 내밀기 전에는 사람 손으로 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그해 초여름 소윤은 장에 다녀오다 산길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아이들이 장난삼아 마른 풀에 불을 붙였고 그 불길이 오래된 돌무덤 곁 벌집으로 옮겨 붙고 있었다. 벌들은 검은 연기 속에서 미친 듯이 날았고 타는 밀랍 냄새가 산비탈을 덮었다. 사람들은 벌에 쏘일까 두려워 멀찍이 서서 손살에만 쳤다. 소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치맛자락을 걷어 올렸다. 살려달라 우는 소리는 사람만 내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불길 속으로 달려갔다. 소윤은 물동이에 물을 벌집 주변에 끼얹고 젖은 치마로 불붙은 나뭇가지를 눌렀다. 벌 몇 마리가 손등과 목덜미를 쏘았으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연기 때문에 눈물이 줄줄 흘렀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마침내 불길이 꺼졌을 때 살아남은 벌들은 소윤의 머리 위를 둥글게 맴돌았다. 그중 유난히 큰 벌 하나가 그의 손등에 내려앉았다가 쏘지 않고 날아갔다. 소윤은 그저 작은 목숨들이 살았구나 싶어 조용히 웃었다. 그 일을 아는 이는 금분과 어린 보기뿐이었다. 보기는 그날 이후 소윤을 신령님처럼 따랐다. 부모를 잃고 이 집에 팔려온 보기는 늘 장씨의 꾸중과 연화의 발길질에 움츠러들었으나 소윤만은 밥그릇에 남은 고기를 몰래 얹어주고 겨울밤에는 해진 솜저고리를 키워주었다. 마님 곁에 있으면 춥지 않습니다. 보기가 말하면 소윤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누군가의 품이 되어 주어야 한다. 하고 답하곤 하였다. 그러나 연화의 눈에 그 따스함은 더욱 미운 불빛이었다. 그는 소윤이 아끼는 이들까지 하나하나 눌러 부수고 싶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친모 옥선을 몰래 불렀다. 옥선은 바느질 솜씨로 이름난 여인이었으나 병든 남편의 약값 때문에 빚에 쫓기고 있었다. 연화는 은전꾸러미를 탁자 위에 밀어놓으며 말했다. 비단 저고리 하나를 지어라. 안쪽 솔기 깊숙이 이 침을 숨기되 살갗에 닿으면 저절로 찌르도록 하여라. 일이 끝나면 내 빚은 모두 갚아주겠다. 옥선은 죽통에서 꺼낸 검은 침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씨, 이것은 바느질 바늘이 아닙니다. 사람 목숨을 끊는 물건입니다. 연화는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옥선의 손목을 잡았다. 사람, 목숨은 본래 강한 자, 손에서 짧아지고 약한 자 손에서 길어지는 법이다. 너는 그저 실을 꿰매면 된다. 네, 남편이 약 한 첩 못 먹고 죽는 꼴을 보겠느냐? 아니면 부인의 안감에 바늘 하나 감추고 살겠느냐? 옥선은 눈물을 떨어뜨리며 고개를 숙였다. 연화는 이를 꾸미며 더욱 다정해졌다. 소윤에게 직접 비단을 골라주었고 장씨 앞에서는 무릎까지 꿇으며 말했다. 부인께서 마음고생이 깊으셨으니 이번 보름밤에는 서방님과 다시 신방예를 갖추게 하소서. 제가 뒤에 들어온 죄도 있고 부인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장씨는 연화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기보다 소윤이 더는 집안의 불씨가 되지 않기를 바랐다. 민주는 눈을 피하며 그리하라. 고만하였다. 그 짧은 허락이 소윤의 운명을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다. 보름날 저녁,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화려하게 꾸며졌다. 붉은 등롱이 처마마다 걸렸고 마당에는 향이 피워졌으며 신방 앞에는 새로 깐 돗자리가 반듯하였다. 그러나 공기는 축축하게 무거웠고 대숲 쪽에서는 바람도 없는데 마른 잎이 서로 비비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윤은 저고리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비단은 눈부시게 고왔으나 손바닥에 닿는 감촉은 이상하게 차가웠다. 마치 물속에서 건져 올린 죽은 새의 날개를 만지는 듯하였다. 금부는 저고리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다. 마님, 이 옷은 입지 마십시오. 좋은 비단이 이리 냉할 리 없습니다. 소윤은 쓸쓸히 웃었다. 내가 입지 않으면 또 교만하다 할 것이고 입으면 마음을 풀었다 할 것이다. 오늘 밤 한 번만 견디면 이 집의 원망도 조금은 잦아들지 않겠느냐. 금부는 무릎을 치며 울먹였다. 마님께서는 어찌 늘 남의 입만 두려워하시고 제 목숨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소윤은 답하지 못한 채 저고리를 품에 안았다. 보기는 신방에 술과 대추를 들여놓다가 저고리 안감에서 무언가 삐져나온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검은 실밥인 줄 알았다. 그러나 촛불이 흔들리는 사이 그 끝이 살아있는 벌침처럼 번뜩였다. 보기는 숨이 깼는 줄 알았다. 그는 작은 손으로 안감을 더듬다. 손끝이 살짝 긁혔고 곧바로 얼얼한 통증이 팔목까지 치고 올라왔다. 마님 보기는 울부짖듯 소윤에게 달려갔다. 이 안에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옷이 마님을 찌르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문 밖에서 연화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소리가 들렸다. 이상합니다. 부인께서 신방 안에서 무슨 일을 감추시는 듯합니다. 혹여 서방님을 해하려는 물건이라도 숨긴 것은 아니겠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란 척 떨렸으나 그 떨림 아래에는 오래 갈아온 칼날 같은 기쁨이 숨어 있었다. 장씨가 급히 다가오고 민준의 발걸음도 뒤따랐다. 소윤은 독침이 숨겨진 저고리를 손에 쥔 채 문을 바라보았다. 이제 억울함은 말로 막기 어려운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문이 열리기 직전 저고리 속에서 다시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분명하였다. 날개가 비단 안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소윤의 손등. 오래전 벌에 쏘였던 자리들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대숲 너머에서 낮은 우레소리 같은 벌 울음이 번져왔고 신방 창호지 위로 잤고 검은 그림자들이 하나둘 달라붙기 시작했다. 보기는 울며 소윤의 치맛자락을 붙들었고 금부는 방문 앞을 막아섰다. 소윤은 비로소 깨달았다. 오늘 밤 누군가 죽이려 한 것은 제 목숨만이 아니라 오래 견딘 선한 마음의 마지막 숨결이었다. 연화가 방문을 밀어젖히며 외쳤다.
보십시오. 부인이 손에 쥔 저 옷을 필시 흉계를 꾸민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창호지가 안쪽으로 부풀어 올랐다. 수천 개의 작은 발이 종이를 두드리는 소리. 젖은 북을 빠르게 치는 듯한 날갯소리. 꿀과 독이 섞인 냄새가 신방을 가득 메웠다. 민주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고 장 씨는 뒤로 물러섰다. 소유는 독침 박힌 저고리를 들어 올리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옷이 누구 손에서 왔는지 하늘이 오늘 밤 스스로 물으러 오셨습니다. 그 순간 창호지가 찢어졌다. 검은 구름 같은 벌떼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촛불은 한꺼번에 꺼졌다가 다시 파랗게 살아났다. 벌들은 소윤과 보기를 스치지도 않았다. 오직 문턱에선 연화의 붉은 비단 치마를 향해, 머리꼬지의 금빛 장식을 향해, 향낭 속에 숨은 독냄새를 향해 미친 듯이 몰려들었다. 연화는 처음으로 웃음을 잃고 비명을 질렀다. 그 비명은 안채 기둥을 타고 밤하늘로 솟구쳤고 마을 개들이 일제히 울었다. 벌떼가 연화에게 몰려드는 그 밤, 안채의 붉은 휘장은 찢어진 상처처럼 펄럭였고 꺼졌다 살아난 촛불은 사람들의 얼굴을 귀신처럼 비추었다. 연화는 두 팔을 휘저으며 마당으로 뛰쳐나갔으나 벌들은 그녀의 치마폭과 머리카락 사이를 파고들며 떨어지지 않았다. 살려주십시오. 어머님. 서방님. 그녀가 비명을 지를 때마다 목소리는 한 겹씩 벗겨져 낯선 짐승의 울음처럼 변하였다. 그러나 장 씨는 겁에 질려 문지방 뒤에 숨었고 민주는 제 발끝만 바라보며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였다. 소유는 방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기이한 슬픔이었다. 자신을 죽이려던 여인이 벌떼에 뒤덮여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며 소유는 속이 시원하기는커녕 가슴 깊은 곳이 서늘하게 비어가는 것을 느꼈다. 멈추어라. 더는 피를 보지 말아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벌떼의 일부가 잠시 허공에 멈춘 듯하였다. 그러나 연화의 향낭에서 독한 냄새가 새어나오자 벌들은 다시 검은 물결처럼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금부는 소윤의 어깨를 붙잡고 낮게 말했다. 마님, 저것은 사람 손으로 막을 일이 아닙니다. 숨긴 독이 제 주인을 찾아가는 것이니 마님께서 마음 약해지실 까닭이 없습니다. 소윤은 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독침 박힌 저고리가 들려 있었고 비단 안감에는 보기의 손끝에서 묻은 작은 핏방울이 스며 있었다. 그 핏방울이 촛불 아래 검게 굳어가는 모습을 보자 소유는 비로소 무서움이 아니라 모멸을 느꼈다. 자신을 죽이려 한 죄보다 어린아이의 손까지 독에 닿게 한 마음이 더 끔찍하였다. 마당에서는 하인들이 물동이를 들고 뛰어왔으나 누구도 연화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 벌들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쏘는 법인데도 그날 밤만큼은 마치 눈을 가진 것처럼 연화만 따라다녔다. 장 씨는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찾고 민주는 뒤늦게 장검을 들었으나 검끝은 벌 한 마리도 베지 못하고 허공만 갈랐다. 연화는 우물가에 엎어져 흙을 움켜쥐며 울부짖었다. 내가 아니오. 저 여자가 나를 저주한 것이오. 저 조용한 낫 뒤에 독한 신보가 숨어 있었소.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시 뒤집었다. 사람들은 무서운 것 앞에서 진실보다 쉬운 거짓을 먼저 붙든다. 장 씨는 창백한 얼굴로 소윤을 노려보았다. 네가 무슨 요망한 짓을 하였기에 벌들이 사람을 가려 물어뜯는단 말이냐. 우리 집안에 네가 들어온 뒤로 편한 날이 없었다. 소윤은 기가 막혀 숨이 막혔으나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민준도 아내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다. 소윤아, 네가 아니면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저 옷은 네 손에 있지 않느냐. 그 순간 소윤은 마음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독침보다 날카로운 것은 남편의 의심이었다. 새해 동안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 잠들었던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내에게 먼저 묻는 말이 믿음이 아니라 추궁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소윤은 저고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말했다. 서방님, 이 옷은 제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숨긴 침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제 말보다 저 여인의 울음이 더 크게 들리신다면 저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벌떼는 서서히 대숲 쪽으로 물러났다.
연화는 온몸이 부어올라 알아보기 어려운 얼굴이 되었고 하인 둘이 그녀를 방으로 옮겼다. 목숨은 붙어 있었으나 피부마다 붉고 검은 자국이 돋아 마치 죄가 살칸 위로 글씨처럼 떠오른 듯했다. 의원이 급히 불려왔고 그는 연화의 향낭을 맞자마자 눈썹을 찌푸렸다. 이 안에 독초가루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장 씨는 그의 말을 끊었다. 헛소리 말라. 지금 필요한 것은 약이지. 남의 집안일을 캐는 혀가 아니다. 그 의원은 젊은 시절부터 민 씨 집안의 약을 맡아오니라. 장 씨의 눈치를 모를 리 없었다. 그는 더 말하지 않고 약탕기만 살폈다. 그러나 보기는 그가 향낭을 슬쩍 품속에 감추는 것을 보았다. 어린아이라 해도 눈은 하늘이 빌려준 등불이었다. 보기는 소윤의 소매를 잡고 속삭였다. 마님. 의원 나리가 그 냄새 나는 주머니를 가져갔습니다. 소윤은 보기의 손가락을 보았다. 독침에 스친 작은 상처는 푸르게 변해 있었다. 내 손부터 살려야 한다. 소윤은 그 말만 하고 보기를 품에 안았다. 그날 밤이 지나자 집안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졌다. 연화는 방 안에 누워 앓으면서도 사람을 소문을 퍼뜨렸다. 본처가 질투에 눈이 멀어 벌을 부리는 주술을 썼다. 독침은 본처가 남편을 헤아려 숨긴 물건이다. 첩은 그 흉계를 막으려다 벌떼에 당했다는 말이 골목마다 흘러갔다. 마을 사람들은 진실을 보지 못했으나 기이한 이야기는 언제나 밥보다 빠르게 퍼졌다. 우물가의 안악들은 물을 뱉다 말고 수근거렸고 장터의 장사꾼들은 소윤의 이름을 낮은 목소리로 씹었다. 소윤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이미 내쫓긴 사람처럼 되었다. 장 씨는 식사 자리에서 그녀의 밥그릇을 가장 끝으로 밀어놓았고 민주는 눈이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돌렸다. 연화의 방에는 의원과 약재가 끊이지 않았으나 보기의 손은 근분이 산에서 캐온 풀뿌리와 소윤의 입김으로 겨우 버텼다. 소윤은 밤새 보기의 손을 물수건으로 감싸며 말했다. 조금만 참아라. 네가 다친 것은 내 탓이다. 보기는 열에 들떠 고개를 저었다. 마님 탓이 아닙니다. 나쁜 마음이 찌른 것입니다. 며칠 뒤 집안 어른들이 사랑채에 모였다. 장 씨는 소윤을 불러 세우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이 집에 머무는 동안 괴이한 일이 끊이지 않으니 당분간 별채로 물러나 몸을 삼가라. 안채 출입도 삼가고 서방님 가까이 오는 일도 말라. 소윤은 그 말이 사실상 쫓겨남임을 알았다. 민주는 방석 위에 앉아 있었으나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소윤은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다만 보기는 제가 데리고 있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은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종년 하나까지 네 편으로 만들 셈이냐. 근분이 더는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마님, 그 아이는 독에 스쳤습니다. 안채에서 약 한 첩 내주지 않으면서 아이 목숨까지 빼앗으시렵니까? 장 씨의 얼굴이 붉어졌다. 늙은 것이 주인을 가르치려 드느냐. 소윤은 근분의 손등을 살며시 눌렀다. 그만두어라. 말이 칼이 되는 집에서는 옳은 말도 피를 부른다. 그 한마디에 사랑채 안이 잠시 얼음처럼 굳었다. 별채는 집 뒤편 대숲 가까이에 있었다. 지붕기와는 군데군데 내려앉았고 벽에는 비가 스며든 자국이 검게 퍼져 있었다. 밤이 되면 대숲이 바람에 흔들려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한숨 쉬는 것처럼 들렸다. 소윤은 그곳으로 옮겨가며 낡은 반다지와 바느질 상자, 보기의 이불, 근분의 약초 보따리만 챙겼다. 안채 문턱을 넘을 때 연화의 방창호가 살짝 열렸다. 붓기 가라앉지 않은 얼굴이 그 틈으로 보였고 연화는 고통 속에서도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벌침보다 오래 남는 독이었다. 별채에서의 첫밤. 소윤은 잠들지 못했다. 보기는 열이 내려가다 다시 오르기를 반복했고 근분은 화로 앞에서 졸다 깨다 하며 약물을 데웠다. 밖에서는 벌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했다. 소윤은 손등에 오래된 벌침 자국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어째서 하늘은 악한 이를 단번에 무너뜨리지 않고 선한 이에게 먼저 긴 길을 걷게 하는가? 어째서 억울한 사람은 증거를 찾아 헤매야 하고 거짓을 꾸민 사람은 눈물 한 방울로 사람 마음을 사는가? 그 물음은 밤새 그녀의 가슴을 긁었다. 다음 날 새벽
소유는 금분에게 말했다. 독침을 만든 자를 찾아야 한다. 연화의 말만으로는 제가 무너지지 않겠지만 증거 없이 버티면 보기와 할멈까지 다친다. 금분은 깊은 주름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을 보였다. 마님께서 드디어 칼을 잡으시려는군요. 소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칼이 아니라 실을 잡으려 한다. 찢어진 진실을 한 땀씩 꿰매어 누구도 다시 찢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금분은 그 말에 오래된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먼저 찾아간 곳은 친모 옥선의 집이었다. 옥선은 시장 끝 좁은 골목에 살았고 집 안에서는 약 다리는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병든 남편은 얇은 이불 아래 뼈만 남은 몸으로 기침을 하고 있었다. 소윤이 문턱에 서자 옥선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부인,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말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자백처럼 들렸다. 소윤은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당에 섰다. 나는 그대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다. 다만 내 목숨을 꿰맨 실이 누구 손에서 나온 것인지 묻고자 왔다. 옥선은 눈물을 흘렸으나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제가 말하면 제 남편은 약을 끊기고 저는 길바닥에 나앉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의 입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은전을 쥔 사람의 소나귀에 혀까지 잡혀 있습니다. 소유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시집 올 때 어머니에게 받은 은가락지 하나가 있었다. 이것으로 큰 빚을 갚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그대가 진실을 말하면 적어도 내일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거짓은 가난을 덜어주지 못하고 죄만 더한다. 옥선은 끝내 무너졌다. 그녀는 비단 저고리를 만든 날 연화가 검은 침을 건네며 한 말, 안감솔기를 두 겹으로 접어 침끝이 움직이게 한 방법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연화가 약방, 심부름꾼에게 보낸 짧은 글귀와 독초 가루값을 치르겠다는 표시가 남아 있었다. 옥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만은 태우지 못했습니다. 제 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언젠가 제 죄도 누군가에게 들켜야 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소유는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증거 하나로 길이 열리지는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에서 민씨 집안의 사내종 2명이 소윤과 금분을 막아섰다. 그들은 장씨의 명을 받았다며 소윤의 소매와 보따리를 뒤지려 하였다. 금분이 앞을 막아서자 한 사내가 그녀를 밀쳤고 늙은 몸은 진흙 위로 넘어졌다. 소윤의 눈빛이 처음으로 차갑게 변했다. 손을 거두어라. 나는 아직 이 집안의 본처이며 너희가 함부로 몸을 뒤질 수 있는 종이 아니다. 사내들은 잠시 주춤했으나 곧 비웃으며 다가왔다. 그때 골목 끝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대낮에 여인의 길을 막는 것이 민씨 집안의 법도였더냐. 나타난 이는 마을 서당의 늙은 훈장 이윤겸이었다. 그는 소윤의 친정아버지와 젊은 시절 함께 글을 읽은 사람이었고 소윤이 어릴 적 몇 번 글을 배운 적도 있었다. 사내종들은 그의 눈치를 보더니 투덜거리며 물러났다. 이윤겸은 진흙 묻은 금분을 일으켜 세우고 소윤을 바라보았다. 아야, 내 눈에 물이 고였으나 아직 엎질러지지는 않았구나. 말해보아라. 무슨 억울함이 네 뒤를 쫓고 있느냐. 소윤은 오래 참았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남 앞에 꺼냈다. 독침, 비단 저고리, 벌떼, 연화의 거짓, 보기의 상처, 옥선의 증언까지 모두 말하였다. 이윤겸은 끝까지 듣고 나서 깊게 숨을 내쉬었다. 사람을 죽이려 한 죄는 집안 담장 안에서 덮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권세와 재물이 있는 집은 늘 담장을 높여 하늘빛까지 가리려 한다. 네가 관하로 가려면 증언이 셋은 되어야 한다. 친모 하나로는 부족하다. 독을 판 자, 그 독을 숨기게 한 자, 그리고 그 밤을 본 자가 필요하다. 소유는 보기의 얼굴을 떠올리고 입술을 깨물었다. 집으로 돌아온 소유는 더 큰 벽에 부딪혔다. 보기의 열은 다행히 조금 내려갔으나 연화가 보낸 하녀가 별채 앞에 서 있었다. 아씨께서 전하랍니다. 부인께서 바깥일을 캐고 다니면 그 어린 종년이 독침을 훔쳐 장난친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금부는 이를 갈았다. 소유는 조용히 하녀를 바라보았다. 가서 전하거라. 아이를 방패로 삼는 이는
이미 제 몸을 숨길 곳이 없다는 뜻이라고. 하녀는 소윤의 눈빛에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 눈은 더 이상 조용한 물이 아니었다. 그날 밤 민준이 별채를 찾아왔다. 그는 술기운을 띠고 있었고 옷깃에서는 연화의 방에서 피우는 진한 향냄새가 났다. 소윤은 문을 열지 않으려 했으나 민준은 낮게 말했다. 소윤아, 나도 괴롭다. 집안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네가 조금만 굽히면 모두 조용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소윤은 문 너머에서 한참 침묵했다. 무엇을 굽히라 하십니까? 죽을 뻔한 일을 없던 일로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 억울함을 연화의 상처 밑에 묻으라는 것입니까? 민준은 대답하지 못하였다.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민준이 힘없이 말했다. 소윤은 그 말에 쓰게 웃었다. 버린 적이 없다는 말은 붙잡은 적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저를 사랑채 한복판에 세워두고 모두가 돌을 던질 때 눈을 감으셨습니다. 눈을 감은 손도 때로는 때린 손과 같습니다. 문 밖은 조용해졌다. 민주는 무언가 말하려다 삼키고 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이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소윤은 처음으로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이 자기 안에서 아주 조금 죽어가는 것을 느꼈다. 이튿날 새벽, 대숲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다. 금분이 약초를 캐러 나갔다가 벌집 아래 떨어진 작은 비단 조각을 주워온 것이다. 그 조각은 소윤의 저고리와 같은 천이었고 안쪽에는 검은 독가루가 묻어 있었다. 더 기이한 것은 그 비단 조각 주변에 벌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으나 금분이 손을 뻗자 조용히 물러났다는 점이었다. 금분은 두 손으로 그것을 받쳐들고 말했다. 마님, 저 작은 목숨들도 무언가를 보았던 모양입니다. 사람보다 벌이 더 의롭습니다. 소윤은 비단 조각과 옥선의 종이를 함께 쌓아서 품에 넣었다. 이제 남은 것은 독을 판 자의 입이었다. 그러나 그 약방 심부름꾼은 이미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누군가는 그가 장 씨에게 돈을 받고 먼 고을로 떠났다고 했고 누군가는 연화의 오라비가 그를 데려갔다고 했다. 길은 점점 어두워졌고 소윤의 손에 쥔 증거는 가늘었다.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실이 가늘어도 끊지 않고 잡고 가면 옷이 된다. 진실도 그러할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새벽 안개 속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였다. 그 무렵 연화는 방 안에서 거울을 깨뜨렸다. 벌침 자국은 약을 발라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가장 아끼던 뺨 위에는 검붉은 점들이 별자리처럼 박혀 있었다. 그녀는 깨진 거울 조각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며 이를 갈았다. 소윤, 네가 살아있는 한 내 얼굴의 흉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곁에서 시중들던 하녀가 두려워 몸을 떨자 연화는 낮게 웃었다. 이번에는 독침 하나로 끝내지 않겠다. 그 여인이 제 발로 관아문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 것이다. 연화의 새 흉계는 더 잔인했다. 그녀는 자기 방에 남은 독초가루 일부를 소윤의 별채 뒤 장독대 근처에 뿌리게 하였다. 그리고 며칠 뒤 장씨의 약탕기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소란을 일으켰다. 장씨는 얼굴을 감싸며 비명을 질렀고 하인들은 별채를 뒤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장독 뒤에서 독촉가루가 든 작은 주머니가 나왔다. 그것은 연화가 몰래 묻어둔 것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소윤에게 꽂혔다. 연화는 병든 얼굴로 부축을 받으며 나타나 흐느꼈다. 부인, 어찌 어머님께까지 이러십니까? 소윤은 그 순간 알았다. 이제 침묵은 덕이 아니라 올가미가 되었다. 가만히 견디는 동안 악한 이는 더 많은 손을 빌려 더 큰 거짓을 만들었다. 장씨는 분노에 떨며 소윤의 뺨을 때렸다. 내가 너를 며느리라 여긴 세월이 부끄럽다. 소윤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고 입술 끝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보기가 울며 달려들려 하자 금분이 붙잡았다. 소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으나 그 물빛 아래 단단한 돌이 드러나 있었다. 오늘부로 저는 이 집안 담장 안에서 억울함을 풀려 하지 않겠습니다. 소윤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또렷하였다. 관하로 가겠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면 벌을 받겠고 누군가 저를 죽이려 했다면 그 또한 벌을 받게 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미워하셔도 좋습니다.
서방님께서 끝내 저를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 목숨과 저 아이의 피까지 거짓의 밥으로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에 숨을 죽였다. 누구도 그토록 차분한 결심 앞에서 쉽게 소리치지 못하였다. 그날 밤 소유는 별채에서 작은 보따리를 꾸렸다. 옥선의 종이, 비단 조각, 독침 박힌 저고리, 보기에 푸른 상처를 감쌌던 천조각까지 하나하나 싸넣었다. 금부는 지팡이를 짚고 따라 나서겠다고 했고 보기는 아픈 손을 품에 안고도 고집을 꺾지 않았다. 저도 보았습니다. 제가 말해야 합니다. 소유는 보기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무서울 것이다. 보기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마님이 더 무서운 일을 겪으셨는데도 서 계십니다. 저도 서겠습니다. 그 말에 소유는 마침내 울음을 삼키지 못하고 아이를 끌어안았다. 새벽이 밝기 전 세 사람은 대문을 나섰다. 하늘은 먹빛이었고 길가 풀잎마다 이슬이 맺혀 있었다. 뒤돌아본 민씨 집안의 높은 담장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짐승의 등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소유는 그곳에서 잃은 것들을 떠올렸다. 남편의 믿음, 시어머니의 인정, 조용히 살 수 있으리라는 작은 바람까지 모두 그 담장 안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품에는 아직 진실의 조각들이 있었고 곁에는 자신을 믿는 두 사람이 있었다. 멀리 대숲에서 벌 한 마리가 날아와 소윤의 앞길을 맴돌더니 관아로 향하는 길목 쪽으로 천천히 날아갔다. 관아로 향하는 길은 새벽 안개에 젖어 있어 한 치 앞도 희미하였다. 소윤은 보따리를 품에 안고 걸었고 금부는 지팡이로 진흙길을 짚었으며 보기는 아픈 손을 가슴에 붙인 채 뒤따랐다. 길가의 풀잎은 차갑게 발목을 스쳤고 먼 산허리에서는 아직 잠이 덜 깬 새들이 낮은 울음을 흘렸다. 소유는 걸을수록 몸이 무거워졌으나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 맑아졌다. 담장 안에서는 숨조차 죄가 되었으나 길 위에서는 적어도 하늘을 바로 볼 수 있었다. 관아문이 보일 무렵 뜻밖에도 민씨 집안의 사내종들이 먼저 와 있었다. 그들은 장씨의 명이라며 관아 아전에게 무언가를 건네고 있었고 아전은 품속에 돈주머니를 넣은 뒤 귀찮은 표정을 지었다. 부인, 집안일을 관아까지 끌고 오면 고울이 시끄러워집니다. 먼저 문중 어른들과 의논하고 오시지요. 소유는 그 말뜻을 알아차렸다. 진실은 문 앞에 닿기도 전에 은전 냄새에 밀려나고 있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보따리를 높이 들었다. 사람 목숨을 노린 일이 어찌 집안일입니까? 아전은 소윤의 눈빛에 잠시 주춤했으나 곧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증인이 있습니까? 물건이 있다 하여도 누가 그리 했는지 밝히지 못하면 헛소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소유는 옥선의 종이와 비단 조각을 꺼내 보였으나 아전은 손끝으로만 훑고는 시큰둥하게 고개를 돌렸다. 그때 금분이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대감, 이 늙은 종의 말은 하찮겠으나 저 독침에 스친 아이 손을 보십시오. 아이 몸에 난 독까지 거짓이라 하시렵니까? 보기는 떨리는 손을 풀어 보였다. 푸르게 변한 손끝을 본 아전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다. 관아 마당에 있던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상처는 말보다 강하였다. 그러나 그때 뒤쪽에서 연화의 오라비 홍규가 나타났다. 그는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허리에는 값비싼 놀이개를 찬 사내였다. 그 아이 손은 부인이 숨긴 독침을 만지다 다친 것이요. 제 누이는 그 흉계를 막으려다 벌떼에 당했소. 홍규는 소윤을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가난한 친정에서 온 여인이 부잣집 자리를 지키려 얼마나 독해질 수 있는지 관아도 알아야 할 것이오. 그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흔들렸다. 가난은 죄가 아니건만 사람들은 가난한 이의 억울함보다 부잣집의 매끈한 거짓말을 더 쉽게 믿었다. 소유는 홍규를 바라보았다. 그의 소매 끝에는 엷은 검은 얼룩이 묻어 있었고 향낭에서는 연화의 방에서 맡았던 것과 같은 매운 냄새가 났다. 소유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신 뒤 물었다. 나리께서는 어찌 제 저고리에 숨은 독냄새와 같은 향을 지니고 계십니까? 홍규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짧은 흔들림을 금부는 놓치지 않았다. 홍규는 웃음을 크게 터뜨렸다. 독냄새라니. 부인의 코가 주술에 익어 풀냄새도 독이라 여기는 모양이요. 그는 일부러 주위 사람들에게 들리게 말했다. 보시오.
벌을 부른 것도 모자라 이제 남의 향난까지 독이라 하오. 소유는 곧장 반박하지 않았다. 사람의 거짓은 서두르면 더 단단해지고 기다리면 스스로 틈을 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전에게 조용히 말했다. 독을 판 심부름꾼을 찾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람의 입이 열리면 오늘 이 자리의 말들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드러날 것입니다. 아전은 난처한 듯 수염을 쓰다듬었다. 홍규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 심부름꾼은 벌써 먼 고을로 달아났소. 죄 없는 제 누이를 해친 일이 두려워 숨은 것이겠지. 소유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작은 불씨가 살아났다. 아직 관아에서 말하지도 않은 심부름꾼의 행방을 홍규가 어찌 그리 자세히 아는가. 그녀는 낮게 말했다. 저는 그가 달아났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리께서는 어찌 이미 알고 계십니까? 홍규의 얼굴에서 웃음이 한순간 벗겨졌다가 다시 붙었다. 그 작은 균열을 보고 있던 이윤경 훈장이 관아 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전날 소윤의 사연을 들은 뒤 밤새 문서를 정리하고 따라온 것이었다. 아전날이 고을법은 돈주머니의 무게로 열리고 닫히는 문이 아닐 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늙었으나 힘이 있었다. 여기 본처가 가져온 물건이 있고 어린 종의 상처가 있으며 친모의 글이 있습니다. 심부름꾼의 행방을 알아야 마땅합니다. 또한 홍규라는 사내가 그 행방을 먼저 말한 까닭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관아마당의 웅성거림은 더 커졌다. 아전은 더는 외면하기 어려웠다. 그는 사또가 외근 중이라며 우선 고을 포졸 둘을 보내 약방과 장터를 뒤지게 하겠다고 했다. 홍규는 이를 갈았으나 사람들 앞이라 크게 막지 못하였다. 소유는 비로소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안도할 틈은 없었다. 근분이 소윤의 귀에 속삭였다. 마님, 저 사내가 오늘 밤 먼저 움직일 것입니다. 사라진 심부름꾼이 살아있다면 입을 막으려 할 것이고 죽었다면 흔적을 지우려 할 것입니다. 소윤도 같은 생각이었다. 진실을 찾는 길은 이제 관아 안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 낮, 소윤은 관아 근처 주막에 머물며 포졸들의 소식을 기다렸다. 보기는 지친 몸으로 잠들었고 근부는 문 밖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말을 엿들었다. 주막 안은 탁주 냄새와 젖은 집신 냄새로 가득했고 장터 사람들은 소윤을 힐끔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수군댔다. 소윤은 그 시선들을 견디며 바늘과 실을 꺼냈다. 찢어진 비단, 조각 가장자리를 천천히 꿰매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두려워도 손을 멈추지 말자. 바느질은 떨리는 손으로도 끝낼 수 있다. 해가 기울 무렵 포졸들이 돌아왔으나 심부름꾼 만돌은 보이지 않았다. 약방 주인은 만돌이 닷새 전부터 나오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본 날 홍규의 하인과 함께 술집 뒤 골목으로 갔다고 말했다. 홍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약방 주인이 돈을 받고 거짓말한다고 고함쳤다. 그때 보기가 깨어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님, 벌소리가 납니다. 모두가 잠시 조용해졌다. 주막 창밖에는 벌 한 마리가 날고 있었다. 늦은 저녁, 꽃도 없는 관아 골목에서 벌이 맴도는 일은 이상하였다. 벌은 창문 앞을 3번 돌고는 서쪽 샛길로 날아갔다. 보기는 벌을 따라가야 한다고 했다. 근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윤겸은 포졸 하나를 설득해 함께 가게 했다. 소유는 처음엔 망설였으나 오래전 불길 속에서 살아난 벌들이 떠올랐다. 작은 목숨도 갚을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사람인 내가 두려움 때문에 물러설 수는 없겠지요. 그들은 해가 완전히 지기 전 서쪽 샛길로 접어들었다. 길은 버드나무와 갈대가 우거진 물가로 이어졌고 습한 흙냄새가 발밑에서 올라왔다. 샛길 끝에는 버려진 물레방앗간이 있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고 물길은 오래전 막혀 썩은 냄새를 풍겼다. 문짝에는 새로 긁힌 자국이 있었고 근처 갈대 사이에는 사람 발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었다. 포졸이 문을 밀자 안에서 희미한 신음이 들렸다. 소윤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근분이 등잔을 들이밀자 집더미 아래 묶인 사내 하나가 드러났다. 그는 약방 심부름꾼 만돌이었다. 입에는 헝겊이 물려 있었고 이마에는 마른 피가 엉겨 붙어 있었다. 만돌은 물을 마신 뒤에도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소윤을 보자 두려움에 눈을 크게 떴다. 부인, 살려주십시오. 저는 바늘에 바를 독초가루를 전했을 뿐입니다. 사람을 죽이려 한 줄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소윤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내가 묻는 것은 내 죄를 덮기 위함이 아니다. 그러나 네가 입을 닫으면 더 많은 사람이 거짓에 묶인다. 누가 너를 시켰느냐? 만돌은 떨리는 눈으로 문 밖을 보았다. 연화 아씨의 오라비, 홍규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은 물레방앗간의 썩은 냄새보다 무겁게 내려앉았다. 만돌은 홍규가 약방에서 독초를 구하게 했고 연화가 직접 죽통을 받아 향낭 속에 숨겼다고 말했다. 일이 벌어진 뒤에는 홍규가 그를 불러 내 입 하나로 집안 전체가 불타게 둘 수 없다. 며 데려왔고 하인들이 이곳에 가둔 뒤 밤이 되면 더 먼 산으로 옮기려 했다고 했다. 포졸은 만돌의 말을 적으려 했으나 손이 떨려 붓끝이 자꾸 번졌다. 소윤은 눈을 감았다. 드디어 진실의 실마리가 손에 잡혔으나 그 실끝에는 사람의 비겁함과 탐욕이 피처럼 묻어 있었다. 그때 밖에서 갈대가 거칠게 흔들렸다. 홍규의 하인 셋이 횃불을 들고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포졸을 보자 멈칫했으나 곧 칼집에 손을 얹었다. 도망친 죄인을 숨기고 있었군. 모두 관하로 가야겠다. 그 말은 포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만돌을 다시 빼앗기 위한 위협이었다. 금부는 보기를 뒤로 숨겼고 이윤겸은 지팡이를 들어 앞을 막았다. 소유는 만돌의 묶인 손을 풀며 낮게 말했다. 오늘 밤 또 누군가의 입을 막으려 한다면 그 죄는 독침보다 깊어질 것입니다. 하인들이 달려들려는 순간 물레방앗간 처마 밑에서 벌떼가 솟구쳤다. 낮 동안 어디 숨어 있었는지 모를 벌들이 검은 줄기처럼 쏟아져 나와 횃불 주변을 맴돌았다. 불을 무서워해야 할 벌들이 오히려 불길을 밀어내듯 몰려들자 하인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한 하인이 횃불을 휘두르다 마른 갈대에 불을 붙였고 순간 불길이 번질 듯하였다. 소유는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물통을 들고 뛰어가 갈대 아래를 적셨다. 오래전 산길에서 그랬듯 다시 작은 목숨과 사람 목숨 사이를 가르며 불 앞에 섰다. 불길은 가까스로 꺼졌고 하인들은 벌떼에 쫓겨 달아났다. 포졸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만돌을 부축했다. 보기는 울먹이며 소윤의 치맛자락을 붙들었다. 마님, 또 다치실 뻔했습니다. 소윤은 그제야 자기 손등이 그을린 것을 보았다. 통증이 올라왔으나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다. 불은 늘 약한 것부터 삼키려 한다. 내가 한 걸음 늦으면 또 누군가 타버릴 것 같았다. 이윤겸은 그녀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내 마음은 칼보다 무디나. 그래서 더 깊이 벤다. 악한 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그 밤 만돌은 관아에 숨겨졌다. 그러나 소유는 안심하지 않았다. 홍규와 연화가 이대로 물러설 리 없었다. 그녀는 만돌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겼다. 거짓을 일삼는 자들은 증인을 겁박하고 글을 찍고 물건을 훔치려 들 것이다. 그래서 소유는 이윤겸과 상의하여 한 가지 꾀를 냈다. 다음날 관아마당에서 일부러 만돌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문을 흘리게 한 것이다. 대신 독침과 비단 조각은 숨겨두고 빈 보따리만 소윤이 들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 꾀는 곧 효과를 보았다. 밤이 깊자 홍규의 하녀 하나가 주막 뒤뜰로 몰래 들어와 소윤의 방을 뒤졌다. 금부는 미리 숨어 있다가 그 하녀를 붙잡았다. 하녀의 품에서는 작은 칼과 함께 연화가 쓴 쪽지가 나왔다. 거기에는 저고리와 종이를 찾아 불태우라. 만돌이 살아있다면 홍규 오라버니가 처리할 것이다. 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하녀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아씨가 시켰습니다. 저는 맞아 죽을까 두려워왔을 뿐입니다. 소유는 그 하녀를 때리지 않았다. 다만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두려움이 죄를 낳지만 죄가 두려움을 없애주지는 못한다. 이제 증거는 쌓였다. 옥선의 증언, 만돌의 고백, 연화의 쪽지, 독침 박힌 저고리, 비단 조각.
보기의 상처까지 모두 하나의 길을 가리켰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뜻밖의 더 깊은 비밀이 있었다. 만돌은 관아에서 다시 입을 열며 조심스레 말했다. 홍규나리가 독초를 구하며 한 말이 있습니다. 누이만 안방에 앉으면 민씨 집안의 비단 장부도 우리 손에 들어온다 하였습니다. 소유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침묵했다. 연화의 시기는 단순한 사랑의 질투가 아니었다. 민씨 집안 재물까지 노린 탐욕의 그물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장 씨가 그 그물의 일부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었다. 금부는 민씨 집안에서 몰래 가져온 낡은 장부 조각을 꺼냈다. 별채로 쫓겨나기 전 장 씨 방 앞에서 주었던 종이었다. 거기에는 홍규에게 빌린 돈과 비단 거래 손실이 적혀 있었다. 장 씨는 연화를 며느리로 들인 것이 아니라 빚을 막기 위한 방패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는 그 사실을 모르거나 모른 척했을 것이다. 소유는 장부 조각을 쥐고 손을 떨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이 미움받은 까닭은 가난해서만이 아니었다. 그녀가 걸림돌이었기 때문이었다. 관아 사또가 돌아온 것은 사흘 뒤였다. 고을에는 이미 소문이 크게 퍼져 있었다. 본처가 벌을 부렸다는 말, 첩이 독침을 숨겼다는 말, 홍규가 심부름꾼을 가두었다는 말, 민씨 집안의 장부가 수상하다는 말까지 뒤섞여 장터를 떠돌았다. 사또는 사나운 눈매의 중년 사내였고 허튼 소문을 싫어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는 소윤이 가져온 물건들을 하나씩 보더니 말했다. 말이 많으면 진실이 흐려진다. 내일 관아 마당에서 모두를 불러 대질하겠다. 거짓을 말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죄를 더할 것이다. 그 소식은 민씨 집안에도 닿았다. 장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민주는 뒤늦게 소윤을 찾아오려 했으나 관아 포졸이 막았다. 연화는 붓기 빠진 얼굴에 분가루를 두껍게 바르고 거울 앞에 앉았다. 벌침 자국은 아직도 가려지지 않았다. 그녀는 쪽지가 붙잡혔다는 말을 듣고도 웃었다. 종년의 말, 심부름꾼의 말, 늙은 친모의 말뿐이다. 나는 울면 된다. 사람들은 우는 여인을 쉽게 죄인이라 부르지 못한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거울 속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미 벌떼가 맴도는 듯했다. 대지를 앞둔 밤. 소유는 잠들지 못하였다. 보기는 곁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고 금부는 문가에 앉아 졸고 있었다. 소유는 독침 박힌 저고리를 펼쳐놓고 그 안감을 바라보았다. 비단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사람을 죽이려 한 옷도 겉으로는 이토록 고울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서늘하게 했다. 겉이 고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쪽 솔기에 숨은 침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 말은 연화를 향한 것이기도 했고 민준을 향한 것이기도 했으며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새벽녘. 창가에 벌 한 마리가 내려앉았다. 소유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벌은 쏘지 않고 손등 위에 앉았다가 오래전 불길에 그을렸던 자리 위를 천천히 걸었다. 그 작은 발끝이 닿는 순간 소유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다. 원한을 갚으려는 마음만으로는 내일을 버틸 수 없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연화가 고통받는 모습이 아니라 더는 아무도 거짓 때문에 다치지 않는 세상이었다.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해다오. 소유는 벌에게 하듯 하늘에게 하듯 속삭였다. 벌은 대답 대신 창밖 어스름으로 날아갔다. 날이 밝자 관아 마당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장 씨는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왔고 민주는 초췌한 얼굴로 뒤따랐다. 연화는 흰 치마 저고리를 입고 병든 사람처럼 꾸몄으나 향락만은 차지 않았다. 홍규는 여전히 당당한 척했지만 눈밑이 검게 꺼져 있었다. 소유는 금분, 보기, 옥선, 만돌과 함께 마당 한가운데 섰다.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나무판을 내리치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그 순간 멀리 대숲 쪽에서 낮고 묵직한 벌 울음이 들려왔다. 사또가 먼저 연화를 불렀다. 네가 말하길 본처가 너를 해치려 하였다 했다. 오늘 그 말을 다시 하겠느냐? 연화는 눈물을 가득 머금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하옵니다. 부인의 질투는 오래되었고 저는 그저 집안을 평안케 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 소유는 눈을 감았다. 마지막까지 거짓을 택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부드러웠다. 사또는 이번엔 소윤을 바라보았다. 너는 무엇으로 네 억울함을 밝히겠느냐? 소윤은 보따리를 풀었다. 독침 박힌 비단 저고리가 관아마당 한복판에 펼쳐졌다. 비단이 햇빛을 받자 안쪽 솔기에서 검푸른 침끝이 드러났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다. 소윤은 흔들림 없이 말했다. 저는 이 옷을 입으라는 말을 들었고 이 아이는 그 안에 침을 먼저 보아 손을 다쳤습니다. 이 침을 숨긴 이는 친모 옥선이며 독초를 전한 이는 만돌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손을 움직인 이는 따로 있습니다. 연화의 눈물이 잠시 멈췄다. 홍규의 손이 소매 속에서 움켜쥐어졌다. 사또가 다시 나무판을 잡아들었다. 이제 진실은 더 물러날 곳이 없었다. 사또가 나무판을 내리치자 관아마당의 공기는 칼날처럼 갈라졌다. 햇빛 아래 펼쳐진 비단 저고리는 눈부시게 고왔으나 그 안쪽에서 검푸르게 빛나는 독침은 고운 겉감이 감춘 사리의 혀처럼 드러나 있었다. 연화는 잠시 숨을 잃은 사람처럼 굳었다가 곧 가슴을 움켜쥐고 흐느꼈다. 저런 흉한 물건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부인께서 저를 미워하시니 저고리까지 꾸며 저를 죄인으로 몰려는 것입니다. 그녀의 눈물은 빠르게 흘렀으나 눈동자는 마른 돌처럼 차가웠다. 사또는 연화의 울음에 흔들리지 않았다. 눈물은 물일 뿐 죄를 씻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의 목소리가 마당 위로 낮게 울렸다. 친모 옥선을 앞으로 세워라. 포졸이 옥선을 데려오자 그녀는 이미 다리가 풀려 제대로 걷지 못하였다. 병든 남편의 약값을 걱정하던 손, 밤마다 바느질로 굳은 손이 햇빛 아래 떨렸다. 사또가 물었다. 이 저고리를 네가 지었느냐? 옥선은 고개를 숙이고 울먹였다. 예, 제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 솔기 안에 침을 감춘 것도 제 손입니다. 마당이 한꺼번에 술렁였다. 장씨는 저 여인이 돈에 눈이 멀어 헛소리한다. 고 외쳤으나 사또의 눈짓의 포졸들이 그녀 앞을 막았다. 옥선은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고 연화를 바라보았다. 아씨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은전을 놓고 병든 제 남편 약값을 갚아주겠다 하셨습니다. 처음엔 장식 바늘이라 속이셨으나 죽통을 열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바늘이 아니라 사람 숨을 끊는 침이라는 것을. 연화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오. 저 여인은 부인에게 매수된 것이오. 옥선은 품속에서 낡은 천조각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같은 비단의 자투리와 검은 실 한 올이 감겨 있었다. 제가 두려워 태우지 못한 남은 천입니다. 이 실은 저고리 안감에 쓴 것과 같습니다. 또한 아씨께서 주신 은전 2댐을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포졸이 은전을 받아 사또 앞에 올렸다. 은전 한쪽에는 홍규 집안에서 쓰는 작은 매화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홍규에게 옮겨가자 홍규는 코웃음을 쳤다. 은전이 세상에 우리 집 것뿐이더냐. 매화 무늬 따위는 장터에서도 흔히 도는 것이다. 그때 만돌이 앞으로 끌려 나왔다. 그는 아직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홍규를 보자 몸을 움찔했으나 소윤이 조용히 그를 바라보자 가까스로 숨을 가다듬었다. 사또가 물었다. 너는 약방 심부름꾼 만돌이 맞느냐? 네가 저 독초를 전했느냐? 만돌은 땅에 이마를 박았다. 예, 제가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벌레 잡는 약이라 들었습니다. 그러나 홍규나리께서 제게 따로 말씀하시길 안감 깊이 묻을 것이니 독이 빨리 돌수록 좋다 하셨습니다. 홍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천한 놈이 감히 누구 이름을 더럽히느냐. 그가 달려들듯 몸을 일으키자 포졸 2명이 앞을 막았다. 만돌은 겁에 질려 눈을 감았다가 다시 열었다. 나리께서 저를 물레방앗간에 가둔 것도 사실입니다. 일이 들통나면 제 입이 집안을 태운다 하셨고 밤이 깊으면 먼 산길로 데려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윤겸 훈장이 앞으로 나서며 포졸이 적어둔 문서를 내밀었다. 이 말은 물레방앗간에서 구해낸 직후에도 같았습니다. 거짓으로 꾸민 말이라면 이토록 앞뒤가 맞기 어렵습니다. 사또는 문서를 받아 훑은 뒤 연화를 바라보았다. 네, 오라비와 심부름꾼의 말이 엮이고
친모의 말이 더해졌다. 아직도 모른다 하겠느냐. 연화는 입술을 떨며 장씨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장씨는 얼굴을 굳힌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유는 그 짧은 눈빛을 보았다. 연화는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함께 묻은 비밀을 꺼내겠다는 협박을 보낸 것이었다. 장씨의 손끝이 심하게 떨렸다. 사또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물었다. 민씨 집안 장씨, 너 또한 아는 바가 있느냐? 장씨는 처음엔 모릅니다. 라고 하려 했다. 그러나 마당 곳곳에서 쏟아지는 시선과 연화의 도끼 어린 눈빛이 그녀의 혀를 묶었다. 장씨는 결국 낮게 말했다. 저는 그저 집안 평안을 바랐을 뿐입니다. 소윤이 가난한 집에서 와서 늘 마음에 차지 않았고 연화가 재물을 보태겠다 하니 기댄 것뿐입니다. 독침을 숨긴 줄은 몰랐습니다. 소윤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예상한 말이었으나 직접 들으니 뼈를 긁는 소리 같았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한 것은 성품 때문만이 아니라 은전 앞에서 며느리의 목숨을 가볍게 여긴 탓이었다. 민주는 그제야 장씨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빚이 있었습니까? 홍규에게 돈을 빌렸습니까? 장씨는 고개를 돌렸다. 홍규가 먼저 비웃었다. 민도령, 이제야 묻는 것이오. 그대가 장부도 모르고 술자리와 비단 구경에 마음을 빼앗긴 동안 이 집안은 이미 우리 손에서 숨쉬고 있었소. 그 말은 민준의 얼굴을 칼처럼 베었다. 민준은 연화를 바라보았다. 연화야, 너는 나를 사랑한다 하지 않았느냐? 연화는 눈물을 닦으며 차갑게 웃었다. 사랑이 밥을 먹여줍니까? 자리를 얻어야 사랑도 이름을 얻는 법이지요. 그 한마디에 마당은 숨을 삼켰다. 연화는 스스로 덮고 있던 병든 첩의 껍질을 벗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애처로운 눈물이 없었다. 대신 벌침 자국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오래 묵은 독초처럼 거칠고 사나웠다.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본처라는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을 차지한 여인이 앞에 있는데 저는 뒤에서 웃고만 있어야 했습니까? 사람은 태어난 자리가 아니라 빼앗은 자리로 사는 것입니다. 연화는 소윤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저 여인은 착한 척하며 모두의 마음을 묶었습니다. 그 조용한 낯이 제 숨을 막았습니다. 소윤은 그 말을 듣고도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도록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는 듯하였다. 연화야, 네가 내 자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네 빈 마음을 미워한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맑았다. 내가 가진 것은 낡은 반다지와 해진 이불 뿐이었다. 너는 비단과 은전을 들고 왔고 사람들의 웃음도 내게 기울었다. 그런데도 네가 괴로웠다면 그 괴로움은 내 탓이 아니다. 남의 숨을 끊어야 비로소 편해지는 마음은 자리를 얻어도 무덤 속처럼 춥다. 연화의 입술이 뒤틀렸다. 그 말은 독침보다 깊이 그녀를 찔렀다. 사또는 다시 나무판을 내리쳤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나 침으로 죽이려 한 죄는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물증이 남았다. 저 독침에 바른 독이 어디서 왔는지 밝히라. 만돌은 약방 주인의 이름을 댔고 포졸이 급히 데려온 약방 주인은 땀을 비오듯 흘렸다. 그는 처음엔 모른다 부인했으나 만돌이 약방 뒷창고의 항아리 위치와 독초 이름을 정확히 말하자 무너졌다. 홍규나리께서 많은 돈을 주셨습니다. 벌레와 들개를 죽이는 데 쓴다 하셨습니다. 허나 양이 지나치게 많아 이상하다 여겼습니다. 약방 주인은 작은 장부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홍규의 하인이 독초를 사간 날짜와 양이 적혀 있었다. 그 날짜는 저고리가 지어진 날과 맞물렸다. 사또가 장부를 높이 들자 마당의 수군거림은 분노로 변했다. 누군가는 사람 목숨을 장사 물건처럼 여겼구나 하고 중얼거렸고 또 누군가는 본처가 벌을 부린 것이 아니라 벌이 본처를 살린 것이었네 하고 말했다. 그 말이 사람들 사이로 번지자 소유는 슬픈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사람들이 이제야 믿기 시작했으나 믿음이 늦게 도착한 자리에는 이미 상처가 깊었다. 홍규는 더 버티지 못하고 포졸들을 밀치려 했다. 이따위 재판은 인정할 수 없다. 저 여자가 벌을 부른 요망한 술수는 왜 묻지 않느냐. 그가 소윤을 향해 손가락질하자 대숲 쪽에서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인 줄 알았으나 곧 관아 지붕 위에 검은 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벌들이었다. 수십, 수백. 이윽고 헤아릴 수 없는 벌떼가 하늘빛을 흐리며 관아 마당 위를 맴돌았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으나 벌들은 아무에게도 달려들지 않았다. 오직 펼쳐진 비단 저고리 위에 둥글게 내려앉았다. 사또조차 놀라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 벌들은 독침 가까이 모여 날개를 떨었다. 그 떨림은 마치 수많은 목소리가 한꺼번에 한 이름을 부르는 듯하였다. 보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님. 저 벌들이 그 밤에도 이렇게 울었습니다. 소유는 천천히 저고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오래전 산길에서 살려낸 벌집에 타는 냄새. 손등에 닿았던 작은 발. 생명의 열기가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너희가 본 것을 사람에게 말할 수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늘에라도 고하거라. 그 순간 벌떼가 한꺼번에 솟구쳐 홍규의 향낭으로 몰려갔다. 홍규는 비명을 지르며 향낭을 뜯어 던졌다. 향낭이 땅에 떨어져 터지자 그 안에서 검은 가루가 흩어졌다. 약방 주인이 그것을 보고 창백하게 외쳤다. 같은 독초입니다. 저 가루가 바로 침에 바른 것입니다. 홍규는 뒤늦게 부인하려 했으나 벌들이 그의 소매와 허리춤으로 달려들었다. 포졸들이 그를 붙잡아 향낭과 소매 속을 뒤지자 작은 죽통 하나가 나왔다. 그 안에는 아직 쓰지 않은 독침 2개가 남아 있었다. 마당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연화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홍규가 붙잡히자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말했다. 오라버니가 한 일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홍규는 벌에 쏘인 팔을 움켜쥔 채 악을 썼다. 네가 먼저 원했다. 본처만 사라지면 민씨 집안이 내 것이 된다며 밤마다 졸랐지 않느냐. 남매의 비밀은 이제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의 이빨이 되었다. 소유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다. 죄는 함께 숨길 때는 끈처럼 보이나 들키는 순간 서로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된다. 사또는 엄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다. 연화는 본처를 죽이려 독침을 숨기게 한 죄, 무고한 아이를 다치게 한 죄, 거짓으로 사람을 모함한 죄가 크다. 홍규는 독을 구하고 증인을 감금한 죄, 재물을 노려 남의 집안에 사리를 심은 죄가 크다. 2 사람은 옥에 가두고 상부에 올려 중한 벌을 받게 하라. 포졸들이 다가오자 연화는 땅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소윤 부인,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미쳤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그 울음은 처음으로 꾸며낸 소리가 아니었으나 너무 늦게 나온 진심이었다. 소유는 연화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같은 지붕 아래서 차를 마시고 같은 등불 아래서 밤을 보낸 여인이었다. 미움만 품었다면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소윤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죽이고 싶어 했다면 그 밤 벌떼가 너를 덮었을 때 말리지 않았을 것이다. 소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용서란 죄를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내게 빌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다치게 한 아이와 내 거짓에 짓밟힌 사람들 앞에서 벌을 받아야 한다. 보기는 소윤 뒤에서 조용히 울었다. 그 눈물은 겁의 눈물이 아니라 오래 참은 억울함이 풀리는 눈물이었다. 장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자존심이 하늘보다 높던 여인의 허리가 처음으로 꺾였다. 소윤아, 내가 어리석었다. 재물에 눈이 어두워 너를 못 보았다. 네가 이 집안을 위해 묵묵히 버틴 세월을 모른 척하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섞여 있었으나 소윤은 바로 다가가지 않았다. 어머님, 사람은 한 번 잘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죽을 뻔한 뒤에도 그를 탓하는 눈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어머님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믿지도 못하겠습니다. 그 말에 장씨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민주는 소윤 앞에 서지도 못하고 먼 발치에서 울었다. 그의 눈물은 초라했다. 사랑을 잃고 난 뒤에야 사랑이라 부르는 사람의 눈물은 늘 늦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윤아,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 아니, 지키려 하지 않았다. 모두가 너를 의심할 때 나도 편한 쪽에 섰다. 나를 벌에 다오.
소유는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그의 웃음 하나에 하루 피로가 사라졌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그 기억은 이제 젖은 종이처럼 손 안에서 찢어졌다. 제가 벌하지 않아도 서방님은 이미 제 믿음을 잃으셨습니다. 그 벌이 가장 오래 갈 것입니다. 그 말은 민준을 바닥에 주저앉혔다. 사또는 민준에게도 엄히 꾸짖었다. 집안의 가장이란 밥상머리에 앉는 자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먼저 살피는 자다. 내 아내가 죽을 뻔하였는데도 첩의 눈물과 어미의 말에 기대었으니 내 허물 또한 작지 않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도 조용해졌다. 그들은 남의 이야기라며 구경하러 왔으나 어느새 자기 집 담장 안에 비겁함을 떠올리고 있었다. 진실이 밝아지는 순간은 악인을 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지켜보던 이들의 숨은 허물까지 비춘다. 연화와 홍규가 포졸들에게 끌려가려는 순간 하늘에 있던 벌떼가 다시 낮게 내려앉았다. 이번에는 연화의 머리 위에 어둡게 몰렸다. 연화는 벌떼를 보자 제정신을 잃은 듯 몸을 비틀었다. 가라. 가란 말이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녀의 외침에 벌들은 한꺼번에 달려들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얼굴 주변을 빙빙 돌며 날개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네가 숨긴 침을 기억하라. 네가 흘린 거짓을 기억하라. 고 속삭이는 듯했다. 연화는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다. 벌들은 그녀를 쏘기보다 그녀의 마음속 어둠을 끝없이 흔들어 깨우는 듯하였다. 그날 이후 연화는 옥에 갇혀 밤마다 벌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실제 벌이 있었는지 죄가 만든 소리였는지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잠들려 하면 비단 저고리 안감이 살갗으로 파고드는 꿈을 꾸었고 깨어나면 온몸을 긁어 피를 냈다. 홍규는 끝까지 부인하다가 만돌 감금과 독침 소지가 드러나 더 무거운 벌을 받았다. 장 씨의 빚과 장부도 조사되어 민 씨 집안의 체면은 장터 먼지보다 가벼워졌다. 그러나 소유는 그 소문들 속에서도 웃지 않았다. 남의 추락을 보며 기뻐하는 마음도 또 다른 독이 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재판이 끝난 뒤 관아마당에는 해가 기울고 있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고 먼지 냄새와 뜨거운 햇살의 잔열만 남았다. 보기는 소윤의 손을 잡고 말했다. 마님,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니까? 소윤은 민씨 집안 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집의 기와 장독대, 새벽마다 물을 냈던 우물, 남편을 기다리던 긴 밤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러나 그 기억들은 더 이상 그녀를 부르지 못했다. 아니다. 억울함은 풀렸으나 마음이 돌아갈 자리는 따로 있다.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우리는 우리 숨이 편히 쉬는 곳으로 갈 것이다. 금부는 눈물을 훔치며 웃었다. 마님,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큰 집도 사람 마음을 짓누르면 감옥이고 아무리 작은 초가도 서로를 살리면 궁궐이지요. 이은겸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아는 외딴 초가 하나가 있다. 밭은 작으나 물길이 좋고 대숲이 가까워 여름엔 그늘이 깊다. 네가 바느질을 하고 아이를 가르치며 살기에 나쁘지 않을 것이다. 소유는 감사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벌 한 마리가 날아와 그녀의 보따리 위에 내려앉았다가 다시 하늘로 올랐다. 마치 길을 잃지 말라 이끄는 작은 등불 같았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소윤을 붙잡으려 했다. 한 번만 기회를 다오. 내가 모두 바로잡겠다. 어머니도 뉘우치고 계시고 연화도 벌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느냐. 소윤은 그의 말이 끝나도록 기다렸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무너진 집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질 때 나를 깔아뭉갰던 기둥 아래로 다시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서방님께서 바로잡아야 할 것은 저와의 삶이 아니라 서방님 자신의 비겁함입니다. 민주는 손을 뻗었으나 소유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 한 걸음은 새해의 혼인보다 멀었다. 소유는 보기와 긍분을 데리고 관아 마당을 나섰다. 뒤에서는 장씨의 울음, 민준의 무너진 숨소리, 포졸들이 죄인을 끌고 가는 발걸음이 뒤섞여 들렸다. 그러나 앞길에는 저녁 바람이 불었고 논두렁 너머로 노을이 붉게 번졌다. 그 붉음은 피가 아니라 해가 하루를 다 태우고
남긴 따스한 재처럼 보였다. 소유는 품속에 넣어두었던 독침 박힌 저고리를 마지막으로 꺼내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비단, 치명적인 침, 그리고 그 사이에 살아남은 자신의 숨. 그녀는 그것을 관아 화로에 넣어 태워달라고 부탁했다. 비단은 불길 속에서 천천히 오그라들었다. 독침은 뜨거운 열에 검게 달아올랐다가 작은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타는 비단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고 소유는 그 냄새 속에서 지난날의 억울함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더는 자신을 찌르지 못하게 되었음을 느꼈다. 벌떼는 화로 위를 한 바퀴 맴돌더니 대숲 쪽으로 날아갔다. 소유는 두 손을 모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도 편히 날아가거라. 원한은 끝났고 살아야 할 날이 남았다. 그날 밤 관아 뒤 초가에서 세 사람은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 보기는 소윤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답게 숨을 쉬었고 금부는 문간에 기대 앉아도 입가에 미소를 잃지 않았다. 소윤은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빛이 대숲 끝에 걸려 있었고 멀리서 아주 희미한 벌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졌다. 그녀는 알았다. 세상은 하루아침에 깨끗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자기 억울함을 끝내 묻지 않고 일어설 때 어둠은 적어도 한 걸음 물러난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때로는 한 생을 살리는 길이 된다. 소윤이 새로 머문 초가는 관아에서 반나절쯤 떨어진 대숲 아래에 있었다. 지붕은 낮고 마당은 좁았으나 아침이면 물 한 개가 개울 위에 흰 비단처럼 깔리고 저녁이면 대나무 잎이 서로 부딪혀 조용한 비파 소리처럼 울렸다. 금부는 처음 그 집 문턱을 넘으며 손바닥으로 흙벽을 쓸어보았다. 마님, 벽은 낡았으나 숨은 막히지 않습니다. 소유는 그 말에 오래 웃지 못했던 입가를 조금 열었다. 그래, 숨이 쉬어지는 곳이면 다시 살 수 있겠지. 초가의 첫날은 가난하였다. 소태는 묽은 죽이 끓었고 방 안에는 낡은 이불 세 채와 바느질 상자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그 가난은 민씨 집안의 화려한 안채보다 따뜻했다. 보기는 다친 손을 조심스레 펴며 마당 한쪽에 떨어진 대나무 잎을 주었고 금부는 개울가에서 물을 길어와 항아리에 부었다. 소유는 아궁이 앞에 앉아 연기 냄새를 맡았다. 눈이 매웠으나 이상하게 서럽지 않았다. 불이 밥을 익히고 물이 목을 적시고 곁에 사람이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하루는 충분히 견딜만 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소윤의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부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민씨 집안의 본처라 불렸고 한때는 벌을 부리는 요망한 여인이라 수군댔으나 이제는 억울함을 스스로 밝힌 부인이라 말했다. 그러나 소윤은 그런 이름들의 마음을 기대지 않았다. 사람의 입은 아침 저녁으로 바람을 갈아타니 칭찬도 험담만큼 쉽게 변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다만 바느질감을 받아 밤마다 등잔 밑에 앉았다. 실이 바늘구멍을 지날 때마다 찢어진 마음도 조금씩 제 모양을 찾는 듯하였다. 보기에 손은 보름이 지나서야 푸른 기운이 사라졌다. 소유는 아이의 손끝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 아프냐? 보기는 고개를 저었다. 손은 이제 괜찮습니다. 그런데 밤에 가끔 그 저고리가 꿈에 나옵니다. 제가 또 늦게 보면 마님이 쓰러질까 무섭습니다. 소유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네가 나를 살린 것은 그날 한 번이 아니다. 네가 곁에 있어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 보기는 한참 뒤에야 작게 말했다. 그럼 저도 마님 곁에서 계속 살아도 됩니까? 소유는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오래 쓰다듬었다. 금부는 초가 뒤 작은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허리가 굽은 늙은 몸으로 호미를 드는 일이 쉽지 않았으나 그는 흙냄새를 맡을 때마다 기운이 난다 했다. 사람 마음도 밭과 같아. 오래 밟히면 굳고 한번 갈아엎으면 돌멩이가 수두룩 나옵니다. 허나 그 돌을 골라내야 싹이 트지요. 소유는 그 말을 들으며 밭 가장자리에 들깨씨를 뿌렸다. 바람이 씨앗을 흩으려 하자 보기가 두 손으로 막았다. 세 사람은 작은 씨앗 하나에도 웃었다. 그 웃음은 크지 않았으나 오래 아팠던 집안에 처음 피는 풀꽃 같았다. 민씨 집안의 소식은 가끔 장터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연화는 옥에 갇힌 뒤 오래 병을 앓았고
밤마다 벌소리를 듣는다며 벽을 긁었다고 했다. 홍규는 증인을 감금하고 독침을 숨긴 죄로 먼 고을로 압송되었으며 그의 재산 일부는 빚 갚는 데 쓰였다. 장 씨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안채에 틀어박혔고 민주는 비단 장사를 줄이고 장부를 다시 정리한다 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금부는 인과가 늦게 걸어도 길을 잃지는 않는 법입니다. 하고 말했으나 소유는 고개만 조용히 숙였다. 소유는 연화를 저주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녀를 가엾다 여기며 죄를 흐리게 만들지도 않았다. 어느 저녁 보기가 조심스레 물었다. 마님, 연화 아씨가 벌을 받으니 마음이 시원하십니까? 소유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젖은 흙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시원한 마음은 잠깐이고 남는 것은 쓸쓸함이다. 사람이 사람을 해치려면 먼저 제 안에 사람다운 것을 죽여야 한다. 연화는 나를 죽이기 전에 이미 제 마음을 많이 죽였을 것이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벌이다. 한 달 뒤 민준이 초가를 찾아왔다. 그는 비단옷 대신 거친 무명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몰라보게 수척하였다. 대문도 없는 낮은 사리문 밖에서 그는 오래 서 있었다. 긍부는 그를 보자 눈빛을 굳혔고 보기는 소윤 뒤로 숨었다. 민주는 땅에 무릎을 꿇었다. 소윤아, 내가 늦었다는 것을 안다. 그래도 한 번만 얼굴을 보고 싶었다. 소윤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마당으로 나섰다. 바람에 대나무 잎이 흔들리며 마른 빗소리 같은 울림을 냈다. 민주는 품속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소윤이 민씨 집안에 두고 나온 낡은 반다지 열쇠와 친정어머니가 만들어준 무명 이불의 한 귀퉁이가 있었다. 내 물건을 가져왔다. 어머니께서 직접 오시지는 못하셨으나 내게 사줘야 한다고 하셨다. 소윤은 보따리를 받았으나 곧 열지 않았다. 사죄는 말로 오기보다 삶으로 와야 합니다. 어머님께서 정말 뉘우치신다면 집안의 낮은 사람들에게 먼저 따뜻한 밥을 주십시오.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리하겠다. 고 답했다. 그는 한참 뒤에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직 너를. 소유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서방님,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마십시오. 사랑이라는 이름은 지키지 못한 뒤에 꺼내면 듣는 이에게 또 다른 짐이 됩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소유는 대숲 넘어 흐르는 개울을 바라보았다. 사람을 의심하기 전에 자기 비겁함을 먼저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울 때 가장 편한 쪽이 아니라 가장 아픈 쪽을 보십시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말입니다. 민주는 해가 기울 때까지 사리문 밖에 앉아 있다 돌아갔다. 소유는 그 뒷모습을 보며 울지 않았다. 마음이 아주 마른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제 눈물이 예전처럼 길을 잃고 흐르지 않았다. 긍부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마님, 마음이 흔들리셨습니까? 소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돌뿐이다. 나는 아직 사람이라 흔들린다. 그러나 흔들린다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긍부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래 말없이 앉아 대숲 소리를 들었다. 세월은 상처 위에도 계절을 데려왔다. 봄에는 초가 앞 살구나무에 흰 꽃이 피었고 여름에는 대숲 그늘이 마당을 덮었다. 가을에는 들깨가 익어 손에 고소한 냄새를 묻혔고 겨울에는 아궁이 속 장작이 붉은 혀를 내밀며 방을 데웠다. 소유는 바느질 솜씨로 이름을 얻었다. 그러나 그녀가 지은 옷은 비싸고 화려한 것보다 입는 사람의 몸에 편한 옷이었다. 옷은 사람을 눌러 돋보이게 하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하루를 견디게 하는 그릇입니다.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다.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이 하나둘 소윤의 초가로 모이기 시작했다. 보기가 먼저 글자를 배우고 싶다 하였고 소윤은 이윤겸 훈장에게 빌린 낡은 책으로 아이들에게 쉬운 글과 바느질을 가르쳤다. 손이 거친 아이, 부모를 잃은 아이, 장터에서 심부름하며 자란 아이들이 마당에 둘러앉았다. 아이들은 처음엔 소윤을 무서워했다. 벌떼가 그녀를 지킨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그러나 소윤이 해진 소매를 기워주고 따뜻한 보리차를 나눠주자 아이들은 금세 마음을 열었다.
집 안에는 웃음소리와 바늘이 천을 지나는 사각거림이 함께 고였다. 보기는 시간이 흐르며 눈빛이 단단한 아이로 자랐다. 예전에는 꾸중 한마디에도 몸을 움츠렸으나 이제는 어린아이들이 바느질을 못해 울면 손을 잡아주었다. 실이 엉키면 억지로 잡아당기지 마. 더 엉켜. 천천히 풀면 돼. 그 말을 듣던 소유는 문득 보기가 자기에게 삶을 설명하고 있음을 느꼈다. 상처도 억지로 잊으려 하면 더 깊이 맺히고 천천히 바라보고 풀어야 비로소 숨통이 트인다. 소유는 아이의 어깨가 자란 만큼 자기 마음도 조금씩 넓어졌다고 생각했다. 어느 늦여름 옥선이 병든 남편과 함께 초가를 찾아왔다. 그는 관아에서 증언한 뒤 한동안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으나 소윤이 사또에게 청하여 큰 벌만은 면하게 해주었다. 옥선은 마당에 엎드려 울었다. 부인, 제 손이 부인의 목숨을 찌르려 했습니다. 저는 살아도 늘 그 솔기 속 침을 봅니다. 소유는 그를 일으켜 세웠다. 네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네가 진실을 말했기에 아이가 살고 또 다른 사람이 살았다. 남은 생은 죽이는 바느질이 아니라 살리는 바느질을 하며 갚아라. 옥선은 그 말에 소윤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오래 울었다. 그 뒤로 옥선은 소윤 곁에서 아이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눈총이 따랐으나 그녀는 묵묵히 해진 옷을 기워주고 가난한 집 홀레복을 지어주며 하루하루를 갚듯 살았다. 금부는 그런 옥선을 보며 말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끝이라 생각하나. 사실 그때부터 매일이 재판입니다. 오늘 손이 어제의 죄를 조금이라도 씻는지 하늘이 보고 있지요. 소유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벌은 한 번 쏘고 끝나지만 양심은 사람 안에서 평생 날갯소리를 낸다. 연화에 관한 마지막 소식은 첫눈이 내리던 날 들려왔다. 그녀가 옥에서 풀려나 먼 절로 보내졌다는 말이었다. 얼굴에는 벌침 자국이 희미하게 남았고 밤마다 들리던 벌소리는 여전하여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 보기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 침묵하다 물었다. 마님, 그분은 언젠가 편해질까요? 소유는 창밖 눈발을 바라보았다. 자기 죄를 남 탓으로 돌리는 동안은 편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날 진심으로 한 사람의 아픔 앞에 무릎 꿇는다면 벌소리도 조금은 멀어질지 모른다. 말은 차분했으나 그 안에는 차가운 미움보다 깊은 슬픔이 있었다. 그해 겨울 장씨가 초가에 찾아왔다. 예전의 위세는 사라지고 흰머리가 부쩍 늘어 있었다. 그는 화려한 가마도 없이 늙은 하녀 하나만 데리고 와서 소윤의 마당 앞에 서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내가 너를 며느리로 보지 않고 가난한 집 딸로만 보았다. 내 침묵을 만만함으로 여기고 내 선함을 어리석음으로 여겼다. 장씨의 목소리는 바람의 마른 잎처럼 떨렸다. 소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 위에 떨어진 장씨의 눈물이 작은 구멍을 만들고 있었다. 소윤은 결국 장씨를 방 안으로 들였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놓았지만 예전처럼 며느리의 자리로 앉지는 않았다. 장씨는 찻잔을 두 손으로 쥐며 말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말할 자격도 없음을 안다. 소윤은 조용히 답해. 용서는 제가 제 마음을 살리기 위해 하는 일이지. 어머님의 죄를 지우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어머님을 미워하는 마음에 제 남은 날을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겠습니다. 장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두 여인은 서로를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으나 적어도 더는 칼끝을 겨누지 않게 되었다. 민주는 이후로 더는 소윤을 붙잡지 않았다. 그는 가끔 쌀과 천을 보내왔으나 소윤은 필요한 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나누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이 다시 이어질지 수군댔지만 소윤은 그런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어느 날 보기가 물었다. 마님은 외롭지 않으십니까? 소윤은 바늘에 실을 꿰며 웃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더 깊이 온다. 지금 내 곁에는 적어도 거짓으로 웃는 이가 없으니 이 외로움은 견딜만 하다. 몇 해가 흐르자 초가는 작은 배움터가 되었다. 마당에는 늘 아이들의 신발이 놓였고 대숲에는 벌집이 하나둘 자리 잡았다. 이상하게도 그 벌들은 사람을 쏘지 않았다.
아이들이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소유는 부드럽게 꾸짖었다. 은혜를 입었다 하여 함부로 만져도 되는 것은 아니다. 고마운 것일수록 거리를 알고 대해야 한다. 봄날 꿀 냄새가 바람에 섞이면 소유는 오래전 신방의 독한 꿀 냄새를 떠올렸다. 같은 달콤함도 마음에 따라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음을 부르기도 한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깊이 알았다. 보기는 장성하여 바느질 솜씨가 고을에서 손꼽히게 되었다. 어느 혼례날 가난한 신부가 입을 저고리를 지으며 보기는 안감 솔기를 몇 번이고 살폈다. 소윤이 웃으며 왜 그리 오래 보느냐 고 묻자 보기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옷 안쪽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이지만 살갗에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사람 마음도 그렇겠지요. 남이 보지 않는 곳이 가장 깨끗해야 곁에 있는 사람을 찌르지 않습니다. 소유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린 종이라 불리던 아이가 이제는 삶의 이치를 스스로 꿰매고 있었다. 어느 가을 저녁, 소유는 아이들과 함께 들깨를 털었다. 마당에는 고소한 냄새가 퍼지고 노을은 대숲 끝을 붉게 물들였다. 금부는 뗏마루에 앉아 졸다가 깨어나 이 소리가 참 좋습니다. 곡식이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근심이 털리는 소리 같습니다. 하고 웃었다. 소유는 웃으며 밥상을 차렸다. 보리밥, 된장국, 나물 몇 가지뿐이었으나 모두가 둘러앉으니 잔치상 같았다. 보기는 아이들에게 국을 떠주었고 옥선은 해진 옷을 접어 한쪽에 두었다. 그 평범한 저녁이 소윤에게는 오래 바라던 기적이었다. 밤이 깊자 아이들은 돌아가고 초가에는 세월을 함께 견딘 이들만 남았다. 대숲에서는 바람이 낮게 울고 처마 끝에는 작은 벌집이 달빛을 받아 은은히 빛났다. 소윤은 웬마루에 앉아 손등에 희미한 흉터를 바라보았다. 벌에 쏘인 자리, 불에 그을린 자리, 바느질하다 찔린 자리들이 모두 작은 별처럼 남아 있었다. 예전의 소윤이라면 그 흉터들을 부끄러워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알았다. 흉터는 무너진 흔적만이 아니라 살아남은 증거이기도 하다. 금부는 소윤 곁에 앉아 낮게 말했다. 마님, 이제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소윤은 한참 생각했다. 평안이란 아무 일도 없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돌아갈 수 없는 일을 품고도 아침에 문을 열 수 있는 힘, 다시 누군가에게 밥을 나누고 옷을 기워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평안이었다. 완전히 잊지는 못했다. 그러나 더는 그 밤이 내 목을 조르지 않는다. 소유는 그렇게 답했다. 금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만하면 사람 사는데 큰 복입니다. 그날 밤 소유는 꿈을 꾸었다. 신방의 붉은 휘장도 독침 박힌 저고리도 연화의 비명도 없었다. 대신 오래전 산길에 벌집이 있었다. 불길은 꺼져 있었고 살아남은 벌들이 햇빛 속에서 둥글게 날았다.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서 있었는데 젊은 날의 소윤인지 앞으로 살아갈 소윤인지 알 수 없었다. 그 여인은 손에 비단이 아니라 거친 무명천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바늘을 움직여 찢어진 하늘을 꿰매듯 푸른 빗속을 지나갔다. 꿈에서 깬 소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으나 입가에는 조용한 미소가 있었다. 세상에는 비단처럼 고운 말로 사람을 찌르는 이가 있고 독침 같은 마음을 향낭 속에 숨기고 다니는 이도 있다. 그러나 숨긴 것은 언젠가 냄새를 내고 꿰맨 죄는 언젠가 솔기 사이로 드러난다. 소윤의 이야기가 마을에 오래 전해진 까닭은 벌떼의 기이함 때문만이 아니었다. 더 큰 까닭은 억울함 속에서도 그녀가 악한 이와 같은 독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분노를 칼로 만들지 않고 진실을 실로 삼아 자기 삶을 다시 꿰매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듣는 이는 겉옷의 빛깔보다 안감의 바느질을 보아야 한다. 사람의 얼굴보다 그가 약한 이를 대하는 손끝을 보아야 하며 달콤한 말보다 위태로운 순간에 어디에 서는지를 보아야 한다. 남을 해쳐 얻은 자리는 벌집 위에 놓인 방석과 같아 앉는 순간 제 살을 먼저 찌른다. 반대로 남을 살리려 내민 작은 손은 비록 세상이 몰라주어도 하늘과 땅의 어딘가에 반드시 남는다. 은혜는 조용히 날개를 기르고
원한도 조용히 침을 간다. 그러니 사람은 하루의 마음을 삼가야 한다. 소유는 훗날 늙어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선하게 살라는 말은 남에게 짓밟히며 살라는 뜻이 아니다. 선함은 제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목숨도 제 것처럼 아끼되 거짓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는 힘이다. 아이들은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으나 그녀의 손이 지어준 옷을 입고 자라며 조금씩 배웠다. 초가 처마 아래 벌들은 해마다 돌아왔고 대숲은 계절마다 푸른 소리를 냈다. 소윤의 삶도 그렇게 오래 흔들리며 끝내 꺾이지 않은 대나무처럼 남았다. 첫눈이 내리던 그의 끝자락. 대숲 아래 초가에는 낯선 아이 하나가 찾아왔다. 아이는 10살 남짓 되어 보였고 해진 솜저고리 밖으로 드러난 손목은 갈대처럼 가늘었다. 그는 살인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당에 떨어진 눈을 발끝으로 문질렀다. 보기가 물동이를 들고 나오다 그 아이를 보고 물었다. 누굴 찾느냐?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꾸러미를 내밀었다. 소윤마님께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절에서 온 것입니다. 그 말에 방 안에서 바느질하던 소윤의 손이 조용히 멈추었다. 꾸러미 안에는 거친 회색 천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와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종이에서는 묵향보다 오래 마른 눈물 냄새가 먼저 풍겼다. 소윤은 한동안 펼치지 못하고 손끝으로 종이 가장자리만 만졌다. 금부는 불씨를 살피다 낮게 말했다. 마님, 마음이 괴로우시면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윤은 창밖 대숲에 쌓인 흰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도망친다고 사라지는 글이 아니면 마주 보는 편이 낫겠지. 그녀는 종이를 조심스레 펼쳤다. 글은 연화의 것이었다. 절에 갇힌 뒤 병든 몸으로 쓴 듯 획은 군데군데 끊겨 있었다. 부인, 제게 용서해달라 말할 낯이 없습니다. 밤마다 벌소리가 귀 밑에서 옵니다. 처음에는 그 소리가 부인의 저주라 여겼으나 이제는 제 마음이 저를 깨우는 소리임을 압니다. 저는 부인의 자리를 빼앗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리 비단을 두르고도 비어있던 제 속을 남의 고통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의 숨을 막으면 제 숨도 함께 좁아진다는 것을. 소유는 그 문장에서 눈을 오래 떼지 못하였다. 보기는 글을 읽지 못하였으나 소윤의 얼굴빛만 보고도 누구의 편지인지 짐작했다. 아이였던 보기는 이제 단단한 처녀가 되었지만 그 밤의 비명과 독침의 빛을 잊지 못했다. 마님, 그분이 또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소윤은 종이를 접지 않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저는 이곳에서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못합니다. 손을 드러내리치려 하면 그 밤 제게 달려들던 벌들이 떠오릅니다. 부인의 침묵을 조롱했고 부인의 선함을 가식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 제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부인의 선함이 아니라 제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다. 장작 타는 소리만 아궁이에서 낮게 튀었다. 연화의 글은 마지막에 이르러 더욱 흔들렸다. 제가 죽기 전에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때 저 때문에 손을 다친 아이에게 제 죄가 평생 벌소리로 남았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부인께서는 제 이름을 미움으로 오래 품지 마십시오. 저는 미움받을 만한 일을 하였으나 부인의 남은 생까지 제 죄로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이 주머니 안에는 제가 절에서 처음으로 지은 바느질 조각이 있습니다. 사람을 찌르던 마음으로 이제야 겨우 사람을 덮는 천을 꿰매 보았습니다. 소유는 주머니를 열었다. 안에는 손바닥만한 작은 배조각이 들어 있었다. 바느질은 서툴렀고 실밥은 고르지 못했으며 군데군데 피가 묻은 듯 붉은 얼룩이 있었다. 그러나 그 안쪽 솔기는 놀랄 만큼 조심스레 여며져 있었다. 사람의 살과에 닿을 곳을 두려워하듯 한 땀 한 땀 떨리는 손으로 눌러 박은 흔적이었다. 보기는 그것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그분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는 억지로 꿰매는 옷이 아니다. 마음이 아직 피 흘리면 덮어두는 것도 거짓이 된다. 그날 밤 보기는 잠들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왔다. 눈은 그쳤고 대숲 위로 달빛이 희게 쏟아져 있었다. 처마 아래 벌집은 겨울잠에 들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으나
보기의 귀에는 오래전 그 날개 소리가 다시 살아났다. 그는 다친 손끝을 바라보았다. 상처는 사라졌지만 아주 자세히 보면 손톱 아래 희미한 푸른 선이 남아 있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일까? 보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뒤에서 소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다. 아픈 사람이 곧장 웃지 못한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윤은 두꺼운 겉옷을 보기의 어깨에 둘러주었다. 다만 미움을 오래 품으면 그것이 너를 지키는 담장인 줄 알다가 어느 날 감옥이 되기도 한다. 용서란 상대를 풀어주는 일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사람의 죄 옆에 평생 묶여 있지 않게 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 길은 남이 재촉할 수 없다. 보기는 눈물을 삼켰다. 마님은 정말 연화 아씨를 미워하지 않으십니까? 소윤은 달빛 아래 한참 침묵하다 답했다. 미워했던 날도 있었다. 지금도 기억하면 가슴 한구석이 찌른다. 하지만 나는 그 찌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세우고 싶지 않다. 며칠 뒤 소윤은 연화에게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작은 무명천 한 필을 꺼내 조용히 바느질을 시작했다. 금부는 그 모습을 보고 물었다. 마님, 무엇을 지으십니까? 소윤은 바늘을 움직이며 말했다. 절에 보내줄 덮개 하나다. 화려하지 않아도 살갗에 거칠지 않게 만들려 한다. 금부는 한숨 섞인 웃음을 지었다. 마님 마음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소윤은 손을 멈추지 않았다. 나도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한다. 다만 누군가의 악이 내 손까지 악하게 만들게 두고 싶지는 않다. 보기는 처음엔 그 바느질을 돕지 않았다. 방 한쪽에서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는 척했으나 눈은 자꾸 소윤의 손으로 갔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보기는 말없이 다가와 실구리를 잡았다. 소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늘을 건넸다. 보기는 안쪽 솔기를 천천히 눌러 꿰매었다. 손끝이 몇 번 떨렸으나 그는 끝내 실을 끊지 않았다. 제가 용서해서 돕는 것은 아닙니다. 보기가 작게 말했다.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안다. 보기는 다시 말했다. 다만 그분이 또 누군가를 찌르는 옷을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 소윤의 눈가가 젖었다. 덮개가 완성되던 날 처마 아래 겨울잠 자던 벌 한 마리가 이상하게도 깨어나 마당을 느리게 맴돌았다. 금부는 손을 모으며 추운 날에 웬 벌이랍니까? 하고 중얼거렸다. 벌은 소윤과 보기가 만든 무명 덮개 위에 잠시 앉았다가 곧 대숲 쪽으로 사라졌다. 보기는 그 모습을 보고 오래 서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벌을 보면 먼저 몸을 움츠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벌은 보기에게 공포만이 아니라 진실을 잊지 않는 작은 증인처럼 보였다. 그는 처음으로 손끝에 푸른 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무명 덮개를 들고 절로 간 사람은 이윤경 훈장이었다. 며칠 뒤 돌아온 훈장은 소윤에게 말했다. 연화는 많이 수척해졌더구나. 덮개를 봤더니 한참 말을 못하고 울었다. 내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다. 다만 바닥에 이마를 대고 오래 엎드려 있었다. 소윤은 조용히 들었다. 보기는 훈장의 뒤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훈장은 이어 말했다. 그 여인이 보기에게 전해달라 하더구나. 내 손에 남은 상처가 내 평생의 글귀다. 나는 그 글을 죽는 날까지 읽겠다. 보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독침 꿈을 꾸지 않고 잤다. 해가 바뀌고 봄이 왔다. 대숲의 눈은 녹아 개울로 흘렀고 조가마당에는 어린 쑥이 돋았다. 소윤은 아이들과 함께 새 옷감을 말리며 연화의 편지를 작은 나무함에 넣었다. 태우지 않았고 자주 꺼내보지도 않았다. 그것은 미움의 증거가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무섭게 무너질 수 있으며 또 얼마나 늦게라도 자기 죄를 바라볼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조용한 경계가 되었다. 보기는 가끔 그 함을 바라보았으나 열어보지는 않았다. 이미 그의 마음 안에도 한 장의 답장이 쓰이고 있었다. 나는 잊지 않겠다. 그러나 그 기억이 나를 독하게 만들게 하지는 않겠다. 몇 해 뒤 대숲 아래 초가에는 봄마다 벌이 더 많이 찾아왔다. 아이들은 그 벌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나 소윤의 가르침대로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다.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물었다. 마님, 벌은 왜 꽃에도 가고 사람도 쏘나요? 소윤은 웃으며
아이의 손에 떨어진 꽃잎을 올려주었다. 벌에게도 지킬 것이 있기 때문이다. 꽃의 단맛을 모으지만 제 집을 짓밟는 발은 그냥 두지 않는다. 사람도 그래야 한다. 따뜻함을 잃지 않되 제 마음의 집을 짓밟는 이 앞에서는 침묵만 하지 말아야 한다. 아이는 다 이해하지 못했으나 그 말을 꽃잎처럼 손바닥에 오래 올려두었다. 그날 저녁 소윤과 보기는 마당에 앉아 늦봄의 바람을 맞았다. 보기는 이제 소윤과 나란히 앉아도 어깨 높이가 비슷했다. 마님, 저는 언젠가 저처럼 겁 많던 아이들을 데려와 가르치고 싶습니다. 소윤은 흐뭇하게 웃었다. 그리하여라. 네가 받은 따뜻함이 네 손에서 멈추지 않으면 그 또한 살아남은 까닭이 된다. 보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리고 저는 누가 울며 거짓말하는지, 누가 말없이 아픈지 잘 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을 잃지 말아라. 세상은 큰 소리 내는 사람보다 조용히 무너지는 사람을 더 자주 놓친다. 달이 떠오르자 대숲은 은빛으로 젖었다. 멀리 절쪽 산등성이 위로 희미한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이 연화가 있는 절의 종인지 다른 곳의 종인지 알 수 없었으나 소윤은 그 소리를 오래 들었다. 죄 지은 이의 참회가 모든 상처를 고쳐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상처 입은 이가 자기 삶을 다시 따뜻하게 데우는 순간 죄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내일을 지배하지 못한다. 소윤은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꿀냄새도 독냄새도 아닌 봄 흙과 대나무 잎의 냄새가 가슴 깊이 들어왔다. 사람은 누구나 비단처럼 고운 겉모습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다. 그러나 진짜 두려운 것은 낡은 옷이 아니라 그 안쪽 솔기에 숨은 독침 같은 마음이다. 연화는 남의 자리를 빼앗으면 제 빈 마음이 채워질 줄 알았으나 탐욕은 그릇이 아니라 구멍이어서 아무리 부어도 차지 않았다. 끝내 그녀를 뒤덮은 벌떼는 하늘에서 떨어진 괴이한 벌이 아니라 스스로 심어둔 악의 씨앗이 날개를 달고 돌아온 것이었다. 소윤이 참으로 귀한 까닭은 억울함을 당하고도 끝내 악한 이와 같은 독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약해서 참은 것이 아니오. 사람답게 살고자 견딘 것이며 진실 앞에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착하다는 것은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고통을 함부로 만들지 않되 제 목숨과 존엄을 지킬 줄 아는 단단함이다. 그러니 선한 이는 침묵만을 미덕으로 삼지 말고 거짓이 사람을 삼키려 할 때에는 반드시 일어나 말해야 한다. 이 이야기가 남기는 뜻은 분명하다. 남을 해쳐 얻은 행복은 오래 머물지 못하고 억울한 이를 울린 죄는 언젠가 제 문 앞에서 울음으로 돌아온다. 사람은 날마다 제 마음의 안감을 살펴야 한다. 겉으로 웃는 얼굴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무엇을 숨기고 사는지가 한 사람의 끝을 정한다. 부디 남의 눈물을 밟고 올라서려 하지 말라. 작은 은혜는 언젠가 길을 밝히고 작은 악인은 언젠가 벌침이 되어 돌아온다. 하늘은 더딘 듯하여도 끝내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솔기까지 들여다본다.